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얼굴 세 번째입니다. 아네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독어와 불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에 부부의 공동 언어는 독어였지만 전쟁이 끝나면서 불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네스는 프랑스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독일인이었던 아네스의 아버지는 독일인으로서 아버지가 누릴 수 있었던 유일한 즐거움은 큰딸, 즉 아네스에게 교과서에 실린 괴테의 시를 읊어주는 것뿐이었죠. 모든 독일 어린이들이 외워야 하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독일 시 한 편이 여기 있다. 산봉우리 마다엔 침묵이, 나무들 꼭대기에서도 너는 느끼지 못한다. 여린 숨결 하나, 어린 새들은 숲속에서 침묵하고 있다. 참으렴. 곧 너도 휴식을 얻을 테니. 이 시의 사상은 너무나 단순하다. 숲이 잠들고 너도 곧 휴식을 취하게 되리라는 것. 아네스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헝가리에서 이 시를 배웠습니다. 아네스도 아버지와 같은 나이 때 처음 이 시를 들었죠. 아네스와 아버지는 산책 도중 함께 이 시를 암송했고 강세 음절을 만날 때마다 터무니없이 강조하면서 시의 리듬에 맞춰 걸었습니다. 이 시는 운율이 복잡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그들이 온전히 성공적으로 박자를 맞춘 것은 최종 두 시구에서 뿐이었죠. 바체누어, 발데, 호에스투 아우. 맨 마지막 단어는 너무나 크게 외쳐져 반경 1km 내에서는 누구나 들을 수 있었다. 아네스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이 시를 암송해 준 것은 임종 2-3일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시를 들려줄 때 아네스는 단순하게 아버지가 자신의 유년기로 자신의 모국어로 돌아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버지가 아네스의 두 눈을 친근하게 뭔가 말을 하듯 뚫어지게 쳐다본 점을 생각해서 지난날의 그 행복한 산책들을 그녀에게 상기시켜주고자 한 것으로 고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야 아네스는 이 시가 죽음에 대해 말한 것임을 깨달았죠. 아버지는 자신이 곧 죽으리란 것과 그것을 알고 있음을 그녀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의 눈물을 훔치면서 그와 함께 나지막이 암송했다. 바체누어 말데 호에스투 아우. 너도 곧 휴식을 얻을 테니.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의 죽음의 소리를 알아듣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나무들 꼭대기에서 잠든 새들의 침묵이었다.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아네스와 그녀의 아버지는 고독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네스가 사우나에서 들리는 여자들의 웃음소리를 싫어한 것 또한 고독과 연관되어 있죠. 그렇다면 고독은 무엇일까요? 밀란 쿤데라는 시선의 감미로운 부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고독은 침묵이자 죽음과 같죠. 아네스의 아버지는 임종 직전 아네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어갈 때 아네스는 줄곧 그의 침대 맡을 지켰다. 임종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기 직전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날 그만 봐. 그것이 그녀가 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요 최후의 메시지였다. 괴테의 시는 침묵에 대한 시이고 침묵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시선의 부재이죠. 고독은 침묵이며 죽음과 같습니다. 고독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죽음이죠. 아버지는 아네스에게 자유롭게 살라는 것, 그녀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라가 아닌 아네스에게 유산을 비밀리에 상속한 것이죠. 자신은 그렇게 해보지 못했으니 자신 딸만큼은 그렇게 살기를 바란 겁니다. 그러나 아네스는 아버지의 바람과는 다르게 결혼한 뒤부터 고독의 기쁨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8시간 동안 동료 2명과 함께 사무실에서 보내야 했고 퇴근 이후에는 방이 내친 아파트로 돌아와야 했죠. 그러나 방이 내칠하지만 어떤 방도 그녀의 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거실, 침실 하나, 브리지트가 쓰는 방, 그리고 폴의 작은 서재 이렇게 내치였기 때문이죠. 아네스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아네스가 왜 폴이 막 떠나버린 침대 위에서 그렇게 행복한 느낌을 맛보았는지, 왜 그녀가 브리지트의 주의를 끌까 염려하며 소리 없이 응접실을 가로질렀는지 이해할 수 있죠. 심지어 변덕스러운 승강기에게도 애정을 느꼈습니다. 비록 잠시지만 그녀에게 고독을 제공해주는 까닭이었다. 자동차 역시 그녀에게 행복감을 주었다. 자동차에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고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는 것이다. 고독. 그것은 시선들의 감미로운 부재였다. 언젠가 동료 2명이 병에 걸려 아네스 혼자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네스는 자신이 피로를 거의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아네스는 사람들의 시선이야말로 몹쓸 압제자요 흡혈귀의 입맞춤임을 깨달았고 또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새긴 것은 바로 시선들의 예리한 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설 초반에서 밀란 쿤데라가 라디오를 통해 들은 것을 아네스 또한 들었죠. 외과 수술 도중 마취 부주의로 젊은 여성 하나가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아네스는 매일 무수한 시선들이 우리를 꿰틀 것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듯이 병원에서, 거리에서, 수술대 위에서, 숲에서, 심지어 침대 속에서까지 우리를 관찰하며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어떤 제도적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몸서리를 치죠. 그녀는 스위스에 대한 강렬한 향수를 느낍니다. 아네스는 1년에 두세 차례 스위스에 들르곤 했죠. 아버지의 무덤을 치우기 위해서라는 핑계였지만 사실 아네스를 스위스로 끌어들인 것은 고독이었습니다. 아네스는 거기에 정부가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남편과 딸에게 죄책감을 느꼈죠. 그리고 그녀는 거기에서 돌아가지 않으리란 것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했죠.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꿈에 불과했다. 정신 있는 여자라면 어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벌일 수 있겠는가. 하지만 매우 먼 곳에서 유혹하는 목소리 하나가 그녀의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어지럽혔다. 그것은 고독의 목소리였다. 눈을 감으면 어느 먼 곳 깊은 숲속에서 사냥의 뿔피리 소리가 들렸다. 그 숲에는 길이 여러 갈래 있었고 그 길들 가운데 어느 한 길 위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녀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아네스는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내에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었죠.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네스는 두꺼운 잡지를 뒤적이며 잠시 긴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보는 잡지에는 비행기 사고 현장이 담겨 있었죠. 아네스는 그 장면을 찍은 사진사의 광적인 즐거움을 생각해봅니다. 지루한 시합 도중 찍을 거리가 생긴 사진사의 광적인 즐거움. 그녀는 다시 페이지를 넘기다가 영국 여왕의 여동생이 벌거벗은 채로 해변에서 노는 사진을 봅니다. 그녀는 도처에 사진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죠. 즉 곳곳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렌즈가 있었습니다. 아네스가 어렸을 때 거짓말을 하고 손톱을 깨물고 콧구멍을 후비는 습관을 버릴 것을 기대한 그녀의 어머니는 하느님이 너를 보고 계시다는 말을 종종 했었죠. 아네스는 그때마다 이상한 관능을 느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즉 시각으로 범해지는 데서 사람들이 느끼는 기이한 쾌감을 아네스도 어렸을 때 느꼈다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의 기대하는 반대로 그녀가 신의 시선을 느낄 때는 나쁜 습관에 몰입 중이거나 부끄러운 순간들 뿐이었죠. 아네스는 영국 여왕의 여동생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느님의 눈동자가 사진기로 대체된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즉 유일자의 눈이 모든 사람들의 눈동자로 대체되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낭교 파티, 즉 시선의 낭교 파티가 되어버렸죠. 아무도 그 어디에도 몸을 숨길 수가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처분 아래 있음을 엄숙히 선언하는 환락과는 전혀 무관한 낭교 파티의 말이다. 아네스는 남자친구와의 만남이 사진기에 찍힌 사건을 떠올립니다. 아네스는 그 남자친구와의 만남에 대한 증인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었죠. 다음날 아네스는 그 사진을 전부 사버리려고 호텔로 돌아가서 원판까지 요구했지만 그 음아들은 이미 회사의 장기 보존 목록으로 분류되어 버린 뒤였으므로 목적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한순간이 다른 모든 순간처럼 없어지지 않고 그런 흐름에서 뽑혀서 어느 날 빌어먹을 우연히 그것을 요구하는 날 마치 서투르게 매장된 주검처럼 되살아나리라는 생각에서 오는 고뇌를 떨쳐버릴 수 없었죠. 아네스는 다시 잡지를 보며 얼굴들 곳곳에 얼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기사 사진뿐만 아니라 맨 끝에 해당 작가의 사진이 붙어 있었죠. 천문학 기사에는 천문학자들의 얼굴이 각종 홍보물에서 어김없이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네스는 잡지에 나온 얼굴을 헤아려 보죠. 얼굴만 담은 사진이 92장, 얼굴과 신체를 함께 담은 사진이 41장, 그룹 사진 23장이 담긴 얼굴 90개, 그리고 인물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사진이 11장, 전부 앞에 234개의 얼굴이 잡지에 들어있었다. 폴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네스는 자기가 헤아린 얼굴 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폴은 정치나 다른 사람들의 이해에 무관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에만 관심이 있게 된다고 말하며 그건 우리 시대의 개인주의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아네스는 폴의 의견과는 반대로 이젠 개인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도처에 카메라가 있고 사진 찍는 권리가 다른 모든 권리의 윗자리에 올랐기 때문이죠. 만약 서로 다른 얼굴 사진 두 장을 나란히 두고 보면 당연히 우리는 그 두 얼굴이 다르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4개의 얼굴을 늘어놓는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네스는 폴에게 아마도 당신은 그 얼굴들이 한 얼굴에 무수한 변이에 불과하고 그 어떤 개인도 존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거야 라고 말하죠. 폴은 아네스의 말을 반박하며 아네스의 얼굴이 그 누구의 얼굴과도 닮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느끼는 거라고 말하죠. 그러나 아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거울 없는 세상에서 살았다고
생각해봐. 당신은 당신 얼굴을 꿈꾸었겠지. 아마 당신은 그 얼굴을 당신 내면의 외적 반영으로 상상했을 거야. 그러다가 40살쯤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게 유리 거울을 비춰주었다고 가정해봐. 얼마나 놀랄까? 아마 당신은 전혀 낯선 얼굴을 보게 될 거야. 그때 당신은 분명히 알게 되겠지. 당신 얼굴이 곧 당신인 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야. 아네스를 걱정하는 폴의 얼굴은 시어머니를 닮았습니다. 폴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자신의 얼굴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임을 굳게 믿고 있었죠. 아네스는 어린 시절에 거울에 비친 자신이 바로 나라는 경험을 했을 때 황홀감을 맛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락강 거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에서 나왔죠. 그러나 만약 아네스처럼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나라는 사실이 붕괴될 때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하지만 훗날 어느 때가 되면 거울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리게 돼. 이것이 정말 나인가? 왜? 어째서 나는 이것과 굳게 연계되어 있어야지? 이 얼굴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지?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폴은 아네스를 붙잡고 걱정하지만 아네스는 그런 폴의 얼굴에서 다시 시어머니의 얼굴을 봅니다. 폴은 자신의 얼굴이 자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그는 점점 어머니였던 그 노부인을 닮아갔죠. 폴은 아네스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네스는 폴이 자신을 깊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녀는 그 사랑으로 슬픔을 느꼈죠. 아네스는 고독을 사랑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사랑하는 폴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들려오는 고독의 유혹을 늘 들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죠. 그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폴이 자신을 깊이 사랑함을 깨닫자 그녀의 마음은 회한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는 그 사랑을 슬픔으로 느꼈다. 그가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녀는 울고 싶었던 것이다.